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키어영화제 그톡 커런트 이슈 3 진행을 맡은 홀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요. 저희가 커런트 이슈로 두 개의 영화가 묶여져 있는데요. 그중에 난 괜찮아? 그리고 너도 그렇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동성 성폭력 관련한 이슈에 관련한 영화를 성폭력 상담소 오메님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메님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본격적인 큐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반성폭력 운동가로 저를 소개하고 싶은 오메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김혜정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습니다. 영화 보셨죠? 네.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어떻게 보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영화제에 이런 성폭력 피해를 겪은 그러니까 피해자라고도 부르고 또 저희 상담소에서는 생존자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피해 생존자가 자신의 여정을 직접 촬영한 셀프 카메라처럼 네. 촬영한 이런 다큐멘터리를 종종 영화제에서 만나게 되는데 네. 이 영화 역시도 지난 1년 그간의 과정을 담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폭력이라는 외상을 겪고 나서 내면이 굉장히 상처가 난 상태로 이거를 되게 눈물을 참으면서 지나온 그런 1년의 시간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영상으로 남기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있을까를 지금도 막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직접 다큐를 찍는 형식으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래도 가장 좀 마음에 울림을 줬던 멘트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라는 멘트가 저는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많은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지만 특히 뭐 동성성 폭력에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그 성폭력을 당했던 장소가 수면방이라는 곳, 자신의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다는 점,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저는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이 가진 두려움들이 보통 어떻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양상이 다 나를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 그리고 어떤 양상들이 펼쳐지는 거. 음, 성폭력에 대한 오래된 편견, 피해자에 대한 통념, 음, 음, 2차 피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주변으로부터 오는가. 네. 성폭력에 대한 너무 뿌리 깊은 되게 오해라든지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음, 지향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뭐 직장이라든지 나의 사회적인 자기의 뭐 신분에 대한 자기 생각이라든지 음, 자기가 어떤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어떤 공동체나 커뮤니티가 있다거나 이런 특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 음, 힘듦이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이 같이 네.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도 이 많이 볼 수 있었던 이런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가 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 간 성폭력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주인공은 나는 이거는 게이로서 뭐 혹은 이거는 어, 수면방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있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음, 않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 같이 수면방에 같이 갔던 친구를 그쵸.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수면방 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 있을 음, 거라고 다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음, 너도 놀고 싶어서 갔잖아. 너 음, 다른 사람들이랑 원래 자고 다녔던 거 아니었어?
너 그런 행동하는 거 네 애인도 아니? 라고 어떤 음, 누군가도 질문하고, 그리고 동석했던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완전 좀 얼음이 되어 있었던 그런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를 비추어서 보면, 내가 어떤 공간, 그리고 내가 게이로서 뭐 수면방이라고 하는 되게 음, 놀러 가는 곳 음, 같은 곳이 음, 어디까지 사실은 다 포함하는 곳인가, 어떤 위험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가 사실은 결정되지 않은 곳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 포함된 공간 아니었어? 음, 너가 다 예상했었어야지 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과연 이 질문이 정말 이 공간이 특수해서 그런 건지, 음,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적으로 음, 묻는 책임 전가에 그 너무 일반적인, 그냥 정말 통속적인 통념과 그런 편견에 의한 질문인 거지,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음,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통념을 감추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특수한 공간이라는 걸 더 짚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친구가, 나 이거 지금 피해자 블레이머인가? 나 피해자 음, 비난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아닌데? 아닌데? 근데 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음, 스스로도 놀라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동성 간 성폭력은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도 필요하고 특수한 이야기도 음,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자기 성별 정체감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라고 하면 좀 더 성에 대해서도 자신 있고 손상감이나 피해 의식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뭐 자신감 있고 성취, 성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성경험이 많아야지 더 남성다운 거고, 이런 식의 어떤 관념이 있고, 특히 여성 성별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에 대해서 훨씬 더 모르는 듯이 해야 되고 경험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똑같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피해라고 말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음, 거예요. 나 이거 피해라고 말하면 이것도 성경험이 일부일 수 있는데, 이것도 나도 되게 즐겼다고 말해야 내 성별 정체성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여성이라고 불렸을 때 나는 이거 피해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더 이해가 받아들여지는 음. 상황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성경험에 대한 규범이 있다 보니까 자기 피해감 역시 여기에 맞추게 된 그런 상황 때문에, 남성 피해자일 경우에는 이거를 피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지고, 여기에 대한 자기 치유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잘 못하고 주변한테 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훨씬 더 보고하지 못하고 더 꺼내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남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여성 가해자에 대한 상상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내가 같은 동성 여성에게 성적인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아닐 거야, 뭐, 아니, 이건 우정일 거야, 아니면 그냥 만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저는 이제 봐왔거든요. 특히 동성 성폭력 안에서. 그렇게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뭐 한국의 성소수자, 뭐 레즈비언 상담소 이런 단체들도 있었지만, 네. 통계나 연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약간 연구나 인터뷰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2014년에 LGBT 그 사회인식 조사 같은 것들이 그 친구 사이가 기금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되게 많은 LGBT 사이에서의 어떤 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되게 자주 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되게 높거든요. 신고율이 5%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이긴 한데, 성폭력 전반적으로 신고율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보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낮은 퍼센트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내 성적 지향이나 내 성별 정체성을 다 표현해야 될 것 음, 같고,
다 아우팅 될 것 같고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중간에서 2차 피해만 훨씬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훨씬 더 심화된 상태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담소를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맡고 계신데, 영화에서도 상담이라는 부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니까 파트너가 이제 정신병원, 네, 우선은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태도, 내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아니면 병원을 가게 됐어. 이거부터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의 태도가 아, 한국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묵주기도나 해라. 뭐 너의 이력에 이런 게 남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이 장면에서는 좀 어떤 다른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국도 비슷한가요? 저도 여기서 어머니가 상담 기록에 남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묵주기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익히 예상할 수 있지만 너무 놀랐고 어머니도 뭔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왜냐하면 자살 충동이라고 음, 하니까 음, 음, 뭔가는 필요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인공의 애인도 너 정확히 말했니? 너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자살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해요라고까지 중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더 정확히 알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음, 그리고 묵지 기도나 해라고 하는 음, 거는 뭔가 문제는 있지만 정확하게 보지 말자라고 음, 하는 얘기를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되게 보게 되었고, 사실은 이 주인공도 상담을 하기까지 되게 많은 여정을 거치시는 것 같거든요. 큐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 약속을 잡아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처음으로 가보셨을 때 어땠는지 이런 경험들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막 너무 손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음, 주변으로부터 너 상담 받아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권유를 아예 못 음, 들어본 채 음, 몇 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음, 자기가 힘든 티를 아예 안 내고 버티고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권유를 들었는데도, 그래, 뭐, 아, 내가 무슨 상담이야. 뭐, 혹은 해봐야지 하면서 못하고, 약속 잡았는데, 왠지 그날 몸이 아프고, 음, 못 나가겠고, 그런 요정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내 스스로 돌보게 될지 그 음, 여정이 사람들마다 좀 길게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한 거는 상담받으러 가는 길, 상담받고 오는 길, 상담받았을 때 그 세션 하나하나의 여정을 책으로 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주인공도 상담사의 목소리가 잠깐 나왔던 것 네. 같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같은 룸메이트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찍었잖아요. 거기서 저는 정말 그 같은 룸메이트에게 너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라는 그 말을 주인공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담 과정에서 저는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런 식의 어떤 주변인과의 대담들 그리고 이런 것들로 그 주인공이 얼어있는 모습들 이런 걸 봤었을 때 그 이후에 파트너가 질문을 하거든요. 너 상담 어땠어? 근데 저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대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오히려 되게 후련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방금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네,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성폭력은 음, 제가 아까도 손상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내내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저는 손상된 그 시간을 같이 막 보내고 견뎌내는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는 음, 너무 힘이 없고 뭔가 무력하고라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너무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되게 소중한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관계, 타인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과 맺었던 어떤 신뢰의 정도, 내가 수면방에 가면 어디까지 놀고 어디부터는 안 돼 같은 자기 신뢰에 대한 기대치 있잖아요. 이게 깨지고 이게 침해되고 이게 공격당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생겨난 손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존재,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치유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 나 믿어? 너 나 도와줄 거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그냥 정확하지 않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옆에서 어땠니?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넌 이런 나도 괜찮니? 나는 네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네 가족들이 나를 이제는 다르게 볼까 봐 난 그게 걱정되는데 어떠니? 라고 그 점을 말하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신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음, 상담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음, 등장하거든요.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등장하는 장면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옆에 같이 갔다는 건 너무 절친이잖아요. 수면방 같이 가서 논다는 건 너무 같이 노는 친구잖아요. 노는 친구. 노는 친구한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손상감이 있는 상태라는 걸 계속 말해야 되는 것도 음, 힘들었을 텐데, 친구가 스스로 말하다 보니까, 내가 너 비난하고 있었네? 내가 혹시 너한테 사과해야 되니? 음, 너 나한테 혹시 너 옆에서 왜 나를 위해 같이 싸워주지 않았어? 이거 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니? 그렇네. 라고 하다가 사과하잖아요. 음, 친구는 거기까지 질문할 너 나한테 사과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너한테 사과해야 돼? 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서 그 질문을 아예 하는 것을 음,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이 얘기를 기다렸었구나라고 나도 몰랐지만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었구나. 혹은 이 얘기가 나에게 되게 큰 한걸음이 되는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어서 안도의 한 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또 제가 특별히 궁금했던 것은 이제 한국의 좀 현실을 좀 여쭈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호모포비아 분들이 너무 극성이고,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가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TV만 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적 언어로 혐오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커밍아웃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한국에서 특히 이제 동성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실제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고민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든 다른 상담소 문을 두드렸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주변인들의 태도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나 과정들을 어디에 상담해야 돼? 또 이렇게 많이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폭력을 겪으시면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 가까운 사람일 수도 음, 있는데 저는 꼭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물론 호모포빅한 상담을 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닐까 이런 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무엇을 내가 제도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가장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이 성폭력 상담소거든요. 내가 그것이 필요한,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과 언어와 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도 굉장히 부족한 곳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시정은 시정대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또 얻어야 될 성폭력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내가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제도들은 그것대로
내 권리이기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많은 피해자들이 약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음,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거 좋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르냐면 내가 그냥 아는 사람, 내 음, 아는 사람이 추천해준 사람, 이런 분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냥 뭐 성폭력 변호사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이것의 문제는 성폭력 부분을 잘 모르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피해자로서 보장받는 권리나 제도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민법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분한테 다른 거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포털 사이트는 이미 가해자를 전문으로 변호하면서 돈을 버시는 로펌들이 너무나 많이 그 파워 링크와 그 우선 검색을 점유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모든 포커스와 모든 프로세스가 가해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거에 맞춰 있는 로펌도 되게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나 아니면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이런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경찰을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내가 뭐 어떤 걱정되는 일은 실제로 벌어질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수해야 되는지, 그 뭔가 이익을 더 따져봤을 때 뭐를 나는 취할 것인지, 이런 거를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진술하러 가시거든요. 만약에 신고를 하시면 그때도 혼자 가시지 않고 변호사랑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은 먼저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오세요, 오셔서 무슨 피해 있었는지 잡읍시다 라고 날짜 먼저 잡는데, 이거를 날짜를 미룰 수도 있거든요. 음. 제가 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내 자료 다 챙기고 내 변호사와 함께 갈 수도 있어요. 국선 변호사 제도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가명으로 음. 고소하고 조사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안내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아, 가명으로도 접수가 돼요? 네, 성폭력 피해자는 가명 조서를 쓰고 음. 이걸로 끝까지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특수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우팅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질까 하는 이런 것들 두려움 플러스 내가 동성애자인 게 알려질까? 아니면 동성애자가 동성 성폭력을 당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성적 지향이랑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동성에게 만약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나를 동성애자로 보면 어떡하지? 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안 하거나 상담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형사적인 길로 내가 좀 음.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변호사나 단체 조력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 처음에 갈 때 나의 여러 조건들을 말하는 게 되게 두려울 수 있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찰은 피해자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달 있다 외국에 가야 돼요. 그 가해자랑 교수와 학생 사이예요. 근데 논문 지도가 언제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무엇이 됐든 이 조건을 절대 말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왜냐면은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짚어가면서 이 사람을 잘 처벌할 수 있게 그 과정을 만들까를 설계해야 되는 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갑자기 저 성소수자인데요, 혹은 저 게인데요, 저 레즈비언인데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주의사항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은 경찰들 사이에서 다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 얘기하고 막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사건이 가명이라든지 제 성적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의 관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비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거를 확인하고, 경찰 안에 있는 어떤 인권 직무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는데 이 담당자로서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되게 명확히 사전에 이제 짚어가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용한 공간에서 내 변호사와 그다음에 나와 수사관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조서에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내가 확인하고 동의한 거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동성성폭력 피해 어떤 상담을 받을 때는 한국 성폭을 꼭 소개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동성성폭력이나 동성성추행이 법으로 되나요? 이거부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법이 오래전에 개정이 됐잖아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팁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국성포는 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참고로 서울 퀴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퀴즈가 있을 예정인데, 동성간 성폭력 처벌이 가능한가요? 뭐 혹은 강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동성간 성폭력 처벌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을 되게 협소하게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이 세 개가 마치 등급처럼, 강간은 제일 세게 처벌받고 그다음에 유사강간은 덜 처벌받고 강제추행은 더 덜 처벌받아요.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과정이지만, 내가 겪는 동성간 성폭력은 그게 현재는 말로 하거나 환경형이거나 눈빛이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성희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형사처벌은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접촉이 있었거나 하는 것들은 성폭력 안에, 강제추행 안에 범위에 다 포섭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녀를 대상으로 해야 강간 인정이 있었는데, 이게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객체가 사람이면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어쨌든 페니스가 뭐 질 형태의 어떤 삽입되는 거 이런 것만 강간으로 인정되지, 이 여러 가지 신체 경계선을 넘는 거를 다 강간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영화도 레이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있었던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사강간 아니면 강제추행 이렇게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레이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미 이것까지 다 강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이 영화의 배경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한 강간죄 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도 음. 영화를 보면서 이게 강간이란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시는 운동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네, 같다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막간을 이용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스를 가시면 뭐 상품이 있나요? 마련하겠습니다. 네, 상품을 급하게.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질문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이제 먼저 보셨고, 이제 이 영화를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실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약간, 제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또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피해자가 썼던 여러 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항상 베개를 내가 내 눈물로 적시고 있다면 내가 괜찮지 않다, 내가 지금 괜찮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도 된다, 그리고 말해도 된다, 당신을 계속 베개를 적시게 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까, 이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막 흐르던 꽤 긴 시간이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이 되게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우울감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되게 우울감이 원래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길을 걷다가도 무슨 음악을 듣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어떤 손상이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태라고 인지한 적이 있거나 최근에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같이 이거를 보고 이분이 걸어왔던 이 길을 나도 한번 가볼까? 혹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마지막에 추천 멘트가 너무 따뜻해서 네,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한국 키어 영화제가 20주년이에요. 한국 키어 영화제 주제는 영화로운 키어? 라는 주제로 이제 한 15일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날 텐데요. 혹시 관객분들에게는 멘트를 해주셨으니까 한국 키어 영화제에게 축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키어 영화제 2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되게 영화제를 너무 사랑하고 영화제 덕을 많이 보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권 운동을 하거나 사회 변화 운동을 하면 너무 목표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일정을 갈아 넣으면서 많이 사는데 사실은 내 감정들, 내가 기쁜 순간들, 우리 관계에 빛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 이런 순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영화인 것 같거든요. 퀴어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모으고 또 보여주고 또 같이 또 그런 순간을 있었지라고 집중적으로 보는 그 시간 때문에 또 1년을 힘있게 지내고 슬플 때도 꺼내서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보석 상자를 이렇게 영사기처럼 잘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 같은 멘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제 SNS 보다가 또 영화 출연하셨잖아요. 굉장히 젊었을 때 모습을 스틸컷으로 보고 개봉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거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는 강유가란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한 것이고요. 90년대를 페미니스트로 흔히 대학가의 페미니스트로 시작했던 사람의 현재 지금 2020년, 2021년, 2019년, 2018년도에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요. 지금 올해 정식 개봉을 하는데 지금 마침 너무나 그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냥놀이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정말 배틀그라운드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얘기하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일하는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저는 4050 그룹에 지금 속하고 있거든요. 4050 약간 세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4050 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느낌이 좋거든요. 위아래로 이제 등산복을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은 그런 건데 지금 또 제가 살아가면서의 이야기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홍보를 이어서 하자면 저희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그러나 여성운동, 페미니즘 뭐 이런 운동의 시대를 보면은 되게 힘겹고 어이없는 차별과 혐오 우리가 매년 그랬지만 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싸워가야 될 해에 30주년을 맞은 것 같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연대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0월 7일에 저희는 기념식을 할 예정이고요. 강간죄 개정 운동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0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희 20주년에 비하면 아이고 10년을 더 먼저 앞서서 역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짧은 다큐이지만 이 다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 주셔서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 오매님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퍼플레이를 통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